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부천 쿠팡 물류센터 직원과 자동차 창문 너머로 단 10분 대화한 50대 여성이 확진됐습니다. 쿠팡발 확진자가 최소 108명으로 늘었습니다. 부산에서는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고3 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아 다음 주 전면 등교 개학을 앞두고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지난 2012년 SNS에 딸이 김복동 할머니 장학생으로 대학에 입학했다고 적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윤 의원은 용돈이라는 의미라고 해명했습니다. 아시아 마약왕으로 불린 한국인이 오늘 5년 만에 국내로 압송됐습니다. 5년 만에 국내로 잡혀오셨는데 심정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외로 도주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캄보디아에서 한 차례 탈주까지 했던 마약왕의 송환은 코로나 사태로 반년 넘게 미뤄졌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흑인 남성이 숨지자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시위가 폭동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 방위군이 동원됐고 백악관도 한때 봉쇄됐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삼성 공채 필기시험이 사상 처음 온라인으로 치러졌습니다. 응시자들은 시험도 어려웠고 까다로운 제약 상황에 불편함을 호소했습니다. 뉴스에 시작합니다. 코로나19 국내 확진자는 어제 하루 39명 추가됐습니다. 수도권에만 24명이 집중됐는데 부천 쿠팡 물류센터발 감염이 가장 걱정입니다. 차에 탄 채로 길가에 선 쿠팡 직원과 단 10분 이야기를 했는데 감염됐습니다. 첫 소식 이지훈 기자입니다. 지난 22일 수원에 사는 50대 여성은 차에 탄 채로 부천 쿠팡 물류센터 직원과 차창 너머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대화 시간은 10분 남짓, 마스크도 썼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제 확진됐습니다. 부천과 고양 쿠팡 물류센터 확진자 2명이 다녀간 인천 부평구 PC방에서도 추가 감염 사례가 나왔습니다. 인천에 사는 20대 남성으로 앞서 확진된 쿠팡 직원 2명과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이 PC방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대 학원 강사를 중심으로 한 여의도 연세 나로 학원 감염 사례는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쿠팡 물류센터와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로서는 쿠팡과의 관련성보다는 가족으로부터 감염된 것을 현재 감염 경로로 보고 있고, 확진된 학원 강사의 가족이 운영하는 부동산 중개업소 직원과 그 가족 접촉자까지 감염돼 관련 확진자만 현재 9명에 달합니다. 여의도 학원 건물에선 학원 강사와 수강생 2명 이외에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이어지면서 방역당국은 이 학원 건물을 방문한 사람은 모두 검사를 받아볼 것을 권고했습니다. 오늘 오전 이곳 여의도 앙카라 공원에 워크스루 선별진료소가 마련됐는데요. 검사를 시작한 지 2시간 만에 800명이 접수했습니다. 황로 빌딩에 확진자가 나갔고 학생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해서 혹시나 해서 저도 한번 검사 받아보려고 온 거예요. 이 학원 건물 방문자는 학원 강사와 학생 등 확인된 것만 3,000명에 가까워 방역당국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네, 이번엔 부산 얘기입니다. 고3 학생이 등교 수업을 받다가요, 확진 판정을 받고 말았습니다. 해당 학교는 일단 일주일간 원격 수업으로 전환합니다. 자, 그런데 이대로 개학을 강행해도 정말 괜찮은 걸까요? 학부모, 학생들의 불안감과 교육부 생각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영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고등학교 교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어제 오후 이 학교 3학년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등교 후 복통과 설사, 기침 증상을 보여 진단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이 나온 겁니다. 수업을 받던 2학년과 3학년 학생 전원은 귀가했고 학교는 일주일간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확진된 고3은 기침과 복통, 설사 등 증상이 나타난 첫날인 27일엔 등교하지 않았지만 다소 증상이 나아지자 28일, 29일은 등교했습니다. 또 증상 발현 이틀 전부터 닷새간 PC방을 4차례 갔고 학원 수업도 받았습니다. 부산시 방역당국은 접촉자 125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단 한 명의 접촉자라도 확진이 된다면은 학교의 생활 중에 감염이 일어났을 것으로 저희가 추정하고 학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PC방 2곳에서의 접촉자 44명 가운데 일부는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등교 개학이 시작된 지난 20일 이후 전국 유치원, 초중고 학생 확진자는 모두 12명. 이 가운데 4명은 등교 후 확진을 받았습니다.
28일을 기준으로 전국 138개 학교가 코로나 확산으로 등교 수업을 미루거나 중단했습니다. 교사, 교직원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는 등 불안감은 커지고 있지만 교육부는 예정대로 다음 주 3차 등교 계약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이상현입니다. 경쟁률이 높은 곳이죠. 삼성그룹에 입사하려면 고시라고 불릴 정도인 필기시험을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지금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코로나19 때문인데 응시생들 소감은 어땠을까요? 안건우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해마다 전국 80여 개 고사장에서 응시자 수만 명이 일제히 치렀던 삼성의 필기시험, 삼성 직무적성검사.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각자 집에서 정해진 시간대에 온라인으로 시험을 봤습니다. 오늘과 내일 오전, 오후 총 4번에 걸쳐 치러지는데 사전 준비 1시간을 빼고 시험은 1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과목은 지난해 4개에서 올해 2개로 줄었습니다. 삼성은 사전에 안내문과 답안지, 휴대전화 거치대 같은 꾸러미를 우편으로 보냈고 예비 소집도 지난 26일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첫 온라인 시험을 치른 응시자의 반응은 어땠을까? 컴퓨터로 시험 보다 보니까 짚고 넘어갈 부분을 필기를 못하다 보니 조금 당황하기도 했고 적응을 많이 못한 것 같아요. 특히 문제가 한 화면에 다 보이지 않아 불편했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또 부정행위 방지 차원에서 감독자가 원격으로 보는 화면 밖으로 응시자의 손이 벗어나지 못하게 했는데 시험 내내 신경 쓰였다는 후기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 손이랑 그 얼굴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이제 모니터도 보여야 되다 보니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사람이 좀 이렇게 자세를 조금 불편하게 해서 쳐야 되는 그런 거에 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까다롭기로 소문난 시험답게 올해도 어려웠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삼성은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앞으로 5년간 공채에 지원할 수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식품기업 오뚜기도 올 상반기 공채 필기시험을 온라인으로 치르겠다고 밝힌 가운데 온라인 채용이 코로나19 이후 업계 표준으로 자리 잡을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기자회견까지 열어봤지만 의혹은 자꾸만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윤미향 의원, 이번엔 김복동 할머니 장학금을 딸 학비로 받았다고 본인이 직접 올린 글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점을 보니 장학금이 조성되기도 전이라서 앞뒤가 맞지 않는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가수 이효리 씨에 이어서 딸이 참여했다던 나비기금은 개인 계좌로 받았습니다. 어디까지가 공적기금이고 어디까지가 쌈짓돈이었는지 윤미향 의원 변명을 해봐도 그 선이 너무도 모호합니다. 황아람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3월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윤 의원은 김복동 할머니 장학생으로 경희대 피아노과에 입학한 김모 씨가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내 모은 돈을 기탁해 나비기금의 3번째 출연자가 되었다라고 적었습니다. 김 씨는 윤 의원의 딸이며 김복동 할머니 장학금은 2016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김복동 할머니 장학금이 만들어진 시점과 윤 의원의 딸이 장학금을 받은 날 사이에 4년의 시간차가 존재하다 보니 장학금의 출처를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윤 의원은 즉각 SNS에 김복동 장학금과는 무관하다며 김할머니가 딸에게 용돈을 줬다는 의미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김할머니가 딸의 등록금을 건네던 날을 기록한 글을 첨부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에도 의혹이 모두 해소된 건 아닙니다. 딸이 기부했다는 나비기금이 윤 의원 개인 계좌로 들어갔는데 자금을 횡령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가수 이효리 씨 등이 기부한 나비기금은 2013년 6월 전까지 정대협 법인 명의가 아닌 윤 의원 개인 계좌로 모금을 받아왔습니다. 제 개인 계좌를 통하여 모금하였다고 해서 계좌에 들어온 돈을 개인적으로 쓴 것은 아닙니다. 윤 의원은 자신의 계좌에 있던 나비기금은 목적 사업에 맞게 쓴 뒤 잔액을 2016년 1월 정대협 계좌로 입금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윤미향 의원이 회견을 한 날은 마침 임기 시작 하루 전날이었죠. 사퇴만큼은 안 하겠다는 무언의 메시지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 퇴출운동을 벌여야 한다. 통합당부터 공세 수위를 높이는 상황이죠. 윤 의원은 아직 의원회관에 짐조차 못 들여놨으니 이래저래 임기 시작부터 순탄치가 않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국회 의원회관 5층에 위치한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 사무실입니다.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는 첫날을 맞아 국회의원회관 곳곳이 이사로 분주합니다. 하지만 윤미향 의원이 사용할 사무실은 이렇게 굳게 닫혀 있습니다. 유니언실 직원들은 사무실에 오지 않았고 컴퓨터나 사무용 집기 역시 아직 사무실에 들이지 않았습니다. 어젯밤에는 여기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다 치우고 나갔어요. 근데 오늘 여기 직원분이 뭐 키를 달라고 하셨어요? 유니언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높다 보니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떨어지는 저녁 시간 이후에 입주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유니언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여야는 오늘도 유니언의 해명 기자회견을 두고 날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검찰 조사가 빠르고 철저하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SNS에 유니언의 회견 전문을 첨부한 뒤 비판하더라도 읽어보고 나서 하자고 엄호했습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진땀만 뻘뻘 흘리면서 자기 주장만 늘어놓았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부족하다면 국정조사 아니면 국민이 나서서라도 윤미향 국회의원 퇴출 운동을 벌여야 할 그런 사정인 것 같습니다. 통합당 김웅 의원 역시 흥건한 땀이 아니라 증빙 자료를 제시했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우리는 왜 기부를 할까요? 그래도 힘들거나 억울한 사람들을 직접 돕고 싶다는 착한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대협, 정의연, 나눔의 집이 이런 기부자의 뜻과는 좀 다르게 돈을 썼다는 사실에 배신감 느끼는 분들이 꽤 많은가 봅니다. 후원자들이 집단으로 기부금 반환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지혁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경기도 광주에 있는 나눔의 집에 보냈던 후원금 내역이 빼곡합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며 매달 5만 원씩 꼬박꼬박 후원금을 보낸 지 어느덧 4년. 하지만 음식점 주인 김용호 씨는 최근 후원을 끊었습니다. 후원금 횡령 의혹이 파문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보조한다고 생각을 하고 기부를 했었던 건데 현금 쌓아두고 부동산 매입하고 할머니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려고 팔찌와 같은 후원 물품까지 구매했지만 이젠 그동안 냈던 후원금 20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되게 할머니들한테 죄송스러워지고 이제라도 좀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후원금 반환 소송을 시작하기 위해 인터넷 공간까지 따로 만들었습니다. 반환 소송을 하겠다고 밝히자마자 후원자 6명이 함께하자고 연락 왔습니다. 반환 소송에 참여한 후원자들 가운데 성범죄 피해 합의금 900만 원을 할머니들을 위해 모두 기부했던 대학생도 있습니다. 이런 뉴스를 보고 나서 너무 화가 난 거죠. 할머니들의 노후 생활을 좀 더 편안하게 하라고 돈을 준 건데. 나눔의 집을 상대로 한 소송에 참여한 후원자들은 정의기억연대 후원자들 가운데 반환 소송 참여를 원하는 참가자도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주부, 대학생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이 공짜 여행이라는 말에 속아서 마약 운반책으로 동원됐습니다. 범죄에 내몰린 사람이 30명도 넘습니다. 바로 이 사람 때문이죠. 아시아 마약왕이 지난해 말 태국에서 붙잡힌 데 이어서 마침내 국내로 압송됐습니다. 이 소식은 최주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방호복을 입은 남성 2명이 검찰 수사관들에게 이끌려 공항 출국장을 빠져나옵니다. 아시아 마약왕, 캄보디아 마약왕으로 불리며 국내로 필로폰을 밀반입한 호모 씨와 공범 A 씨가 도피 5년 만에 송환된 겁니다. 5년 만에 국내로 잡혀오셨는데 심정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외로 도주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지난 2018년 검찰은 캄보디아로 도피해 활동하던 호 씨를 현지 당국의 협조를 받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호 씨가 얼마 뒤 캄보디아 수용소를 탈출했고 지난해 12월 태국에 파견된 검찰과 국정원 관계자들에게 다시 체포됐습니다. 차명 계좌와 가짜 여권, 유심칩을 번갈아 쓰며 5년간 추적을 피해 다닌 겁니다. 국내로 송환돼야 하는 호 씨는 코로나19 때문에 또다시 반년 넘게 발이 묶였습니다. 수용자들의 국경 이동을 사실상 금지한 태국 사법당국의 방침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거 도주 이력 등을 고려한 양국 정부가 긴밀히 협조해 수용소 잔류 대신 송환을 결정한 겁니다. 호 씨 조직은 가정주부와 대학생 등 30여 명에게 공짜 여행을 시켜주겠다며 캄보디아 등 동남아로 불러냈습니다.
EU 입국 과정에 마약 운반책으로 둔갑시킨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호 씨가 국내로 들여온 필로폰 가운데 확인된 것만 6kg. 수사기관과 국정원 등은 호 씨 일당이 이보다 서너 배 많은 20kg 정도를 밀반입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60만 명이 동시 투약 가능하고 시가 약 600억 원대로 추산됩니다. 입국 당시 특별한 증상이 없었던 호 씨 일당은 인천공항에서 받은 검체 조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아 모두 검찰로 호송됐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네, 스토킹은 피해자에게는 정말 끔찍하지만 제대로 처벌조차 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지난 4일 발생한 창원 여성 살인사건 전말을 살펴보면 죽음을 부르는 스토킹 범죄를 언제까지 손 놓고 쳐다만 볼 것인지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박선영 기자입니다. 음식점 여주인을 살해한 하모 씨는 범행 전에도 피해자 가게를 자주 찾아왔습니다. 대면할 때 밖에 서 있고 이제 마음에 안 들면 협박을 하는 거예요. 죽여버리기다, 가만 안 두기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참다 못한 음식점 주인은 숨지기 전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평소 하 씨의 괴롭힘까지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동행을 해가지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자주 좀 있었다 진술을 하더라고요. 평소 알고 지낸 경찰관에게도 전화해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얼마 전에 문자 보냈더라. 그런 이야기 들었다고. 사건이 되나? 하지만 하 씨가 음식점에서 난동을 부린 사건은 단순 업무방해로 처리됐고 제대로 도움받지 못한 음식점 주인은 바로 다음 날 끔찍한 범행을 당한 겁니다. 경찰에 정식으로 스토킹을 신고했더라도 처벌 수준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강력하게 처벌을 해서 범죄의 전 단계부터 좀 막을 필요가 있는데 스토킹을 처벌하는 제대로 된 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스토킹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5건이 발의돼 있지만 20대 국회가 종료돼 폐기됐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교통사고 영상을 두고 한 주 내내 시끄러웠죠. 스쿨존에서 SUV 차량이 자전거 탄 어린이를 추돌 했는데요. 진짜 일부러 그랬을까요? 백브리핑 최석호 기자 나왔습니다. 자, 이 사고 어떤 사고인지 먼저 짚어볼까요? 네, 닷새 전에 경북 경주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당시 사고 영상을 보면요. 흰색 SUV 차량이 저렇게 커브를 돌아서 골목길로 접어듭니다. 네네. 바로 앞에선 9살짜리 초등생이 자전거를 타고 달려가는데요.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저렇게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네. 자세히 보시면 앞바퀴가 우측으로, 그러니까 자전거 쪽으로 약간 꺾인 듯한 모습도 보입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뒤를 보지 못한 아이는 넘어졌고요. 사고 차량은 자전거 뒷바퀴를 밟고 지나간 뒤에야 멈춰섰습니다. 네, 지금 영상 보셨지만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또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고를 당한 학생이 다리를 절뚝거리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40대 여성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자 피해 학생이 오히려 90도로 인사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통은 가해자가 사과를 먼저 하는 게 상식이죠. 하지만 화면상으로는 정반대입니다. 네. 이상한 장면은 또 있습니다. 차에서 나온 여성, 아이보다 자전거를 먼저 이렇게 세웠다는 겁니다. 네, 운전자 저런 행동에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운전자가 아이에게 건넨 첫 마디가 뭐였는지 이 영상을 올린 피해 학생 누나의 주장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그냥 탁 내려가지고 아무렇지 않게 니 왜 때렸노? 그리고 니 왜 때렸노? 그러니까 내가 때리지 말라고 했잖아. 이 말을 했다 하더라고요. 어떻게 어른이 애를 상대로 차로 칠 수 있는지. 저 운전자의 딸이 피해를 당했다. 그러니까 괴롭힘을 당했다는 건데요. 이 괴롭힘을 당했다는 놀이터와 사고 지점은 한 24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 거리를 차를 몰고 뒤쫓아간 겁니다. 피해 학생의 가족은요. 가해자가 골목길로 접어들면서 브레이크조차 밟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240m 정도면 사실 뛰어가도 되는 건데 일부러 또 차를 몰았습니다. 고의로 볼 수가 있는 대목인데 운전자는 뭐라고 합니까? 네, 가해 운전자도 최근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해 학생과 친구가 자신의 5살 난 딸을 괴롭혀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피해 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가버렸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뒤따라가다가 사고를 냈을 뿐이고 고의성은 없었다. 이렇게도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운전자 진술을 보면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사고 전날에도 내 딸이 괴롭힘을 당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사고 당일에 또다시 괴롭히더라. 그래서 못 참았다. 이건 어떤가요?
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고의 핵심은 고의였냐, 과실이었냐는 겁니다. 이 고의성 여부에 따라서 처벌 수위도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가 넘어져 다칠 수도 있다. 그래도 나는 자전거를 세우려면 들이받을 수밖에 없다. 그랬으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특수상해죄가 해당되고요. 네. 만약 그게 아니고 단지 서라 그러면서 쫓아가기만 하다가 우회전을 급하게 돌던 중에 일어난 네. 사고, 즉 교통사고라고 그러면 민식이법이고요. 네, 민식이법과 특수상해, 그러니까 민식이법이 적용이 된다면 1년에서 15년까지의 징역형 네. 혹은 500에서 3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가 됩니다. 이 학생의 부상 정도가 지금 현재로는 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500만 원에서 한 700만 원 정도의 벌금형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요. 네네. 하지만 고의성이 인정이 돼서 특수상해죄가 적용이 된다면 말은 달라집니다. 아예 이거는 벌금형은 없고요. 아예 없어요. 네, 네. 징역 1년에서 10년까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경찰은 사고 당시 차량의 속도 그리고 사고를 낸 뒤에 운전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를 종합을 해서 고의성 여부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왜 추돌했는지보다는 고의성이 있었는지가 중요하다. 지금까지 백브리핑이었습니다. 뉴스데이 조수빈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가뜩이나 머리 아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갈수록 궁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백인 경찰의 가혹행위로 흑인 남성이 숨지자 반발하는 시위가 들끓고 있는 겁니다. 성난 군중이 몰려오자 백악관에는 봉쇄령까지 내려졌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미국 백악관 앞에서 시위대들이 구호를 외칩니다. 백인 경찰의 무릎에 눌려 흑인 남성이 숨지자 시위대들이 몰려든 겁니다. 일부 참가자들은 백악관 진입도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밀 경호국은 퇴로액을 뿌리며 저지했고 백악관에는 한때 모든 출입을 통제하는 봉쇄령이 내려졌습니다. I want to see the violence stop. I want to see the officers held accountable. 항의 시위는 이미 10여 개 도시로 번졌고 날이 갈수록 폭동 양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건이 발생한 미니애폴리스 상점들이 약탈당하고 도심 곳곳에선 방화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러자 소총을 든 500여 명의 주 방위군이 미네소타주 일대에 배치돼 경비를 펼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니애폴리스와 세인트폴 지역에 야간 통행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니애폴리스에서 시위 상황을 전하던 흑인 기자가 생방송 도중 체포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Do you mind telling me why I'm under arrest, sir? Why am I under arrest, sir? 현지 검찰은 목을 눌러 숨지게 한 백인 경찰을 살인죄로 기소했지만 당시 흑인 남성을 짓누르고 있던 경찰이 모두 3명이었다는 영상이 추가 공개되면서 파장은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시위대를 폭력배로 지칭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미니애폴리스에 정규군 병력 800명 투입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네, 중국이 국가보안법으로 홍콩 자치권에 손을 대자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를 박탈하겠다 응징에 나선 겁니다. 자, 그렇다고 움찔할 중국이 아니죠. 극단으로 치닫는 양국 분위기를 김정환 워싱턴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기자회견 초반부터 코로나19 중국 책임론을 강조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 The world needs answers from China on the virus. We must have transparency. 해악, 은폐, 자유질식, 강도 높은 비난과 함께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처리에 대한 대응 조치를 내놨습니다. I am directing my administration to begin the process of eliminating policy exemptions that give Hong Kong different and special treatment. 중국이 홍콩의 자치권 보장 약속을 어겼다며 관세와 비자 혜택 등 홍콩에 부여했던 특별지위를 없애겠다고 밝힌 겁니다. 또 홍콩의 자치권 침해에 관여한 중국과 홍콩 당국자들에 대한 제재 등의 조치도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중국이 세계보건기구 WHO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며 관계 단절을 선언했습니다.
we will be today terminating our relationship with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and redirecting those funds to other worldwide.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일각에서 우려한 미중 1단계 무역 합의 철회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매체는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 등과 관련해 강력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관영 환구시보는 무모하고 독단적인 조치라며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조회에선 인권과 민주주의를 강조한 한국 정부가 홍콩 사태에 대해 소극적이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를 계기로 미국의 반중 대열 동참 요구는 더욱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김정아입니다. 앞선 뉴스도 그랬습니다만 미국에서는 지금 인종차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번에는 백인 남성이 길 가던 동양인 남녀를 공격하고 침까지 뱉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와 함께 증오와 혐오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정당 기자입니다. 미국 시애틀의 한 거리. 한 백인 남성이 갑자기 마주오던 동양계 남성의 얼굴을 두 손으로 밀칩니다. 동양계 남성이 항의하자 백인 남성은 마스크를 벗고 침까지 뱉습니다. 현재 언론은 이 백인 남성이 코로나는 당신들 잘못이라고 소리 질렀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로스앤젤레스에서도 미국인 남성이 한국인을 향해 조롱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미국에선 코로나19 사태 이후 동양인을 대상으로 한 혐오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We will document and investigate every reported hate crime. 인도에선 원숭이가 코로나19 환자의 혈액 샘플을 훔쳐 달아나면서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The monkey attacked a lab technician who was carrying the samples. It can happen only in this great country called India. 이 원숭이는 코로나19 환자 3명의 혈액 샘플과 장갑을 가로챈 뒤 나무 위에 올라가 물어뜯기도 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원숭이를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했습니다. 해당 병원 관계자는 원숭이가 가져간 혈액 샘플을 되찾았다며 샘플 용기가 파손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이러스 확산 위험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지하철 승객이 영무원을 마구 때렸습니다. 마스크 때문이었다는데 영무원이 무슨 죄인가 싶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어젯밤 10시 40분쯤 지하철 대합실로 이동 중이던 영무원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승강장으로 내려가는 30대 남성을 발견합니다. 영무원은 남성을 쫓아갔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하철 승강장입니다. 남성은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영무원의 요구를 거부하며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남성은 끝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지하철에 탑승했고 영무원이 내릴 것을 계속 요구하자 남성은 영무원의 목을 조르며 밀쳤습니다. 지하철 객차 안에서 소동이 벌어지자 열차 운행이 6분 정도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영무원님께서 이제 신고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그제서야 나 마스크 있다 쓰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뒤늦게 마스크를 결국 쓰셨어요. 부산에선 지난 27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지하철과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앞서 서울에서 시행된 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적으로 이런 조치가 내려진 겁니다.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승객에게는 탑승 거부, 하차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밀폐되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꼭 마스크를 착용을 하셔야 됩니다. 본인의 건강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꼭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게 맞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부처님 오신 날 법요식이 한 달 늦게 오늘 열렸습니다. 규모를 줄이고요. 띄엄띄엄 안 치고 마스크 쓰고 혹시라도 감염될까 조심조심하는 분위기였는데요. 내일 큰 행사를 열려던 개신교도 신중론으로 돌아섰습니다. 이현용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마스크를 쓴 채 발열 검사를 하고 손소독제를 바릅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사상 처음 한 달 미뤄진 올해 부처님 오신 날 법요식. 방역에 민감한 모습이었습니다. 법요식이 열리는 이곳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는 좌석수를 예년에 비해 3분의 1로 줄인 300석만 비치했는데요. 이 좌석 간 간격도 1m씩 띄었습니다.
예년에는 각계각층 15,000명이 참석했지만 올해는 1,000명가량 모였습니다. 오늘의 봉축 법일식은 온 대한민국이 함께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그래도 사람이 많기는 하네요. 1m 간격 유지한다는 거는 사실상은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이달만 넘기면 6월부터는 좀 주춤하겠지 했는데 저도 오늘 올까 말까 하다가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지금 참석했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개신교계 최대 연합기관인 한국교회 총연합이 정한 예배 회복의 날입니다. 한교총은 당초 교인 80% 출석을 목표로 제시했지만 코로나19가 재확산되자 이런 목표를 접고 철저한 방역을 당부했습니다. 예배의 가치와 소중함, 그 정신을 회복하는 쪽으로 이제 방향을 선회하게 된 것이죠. 내일 무엇보다도 더 방역과 국민 보건을 위해서 노력하리라고.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종교계도 신중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영입니다.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민창 기자 나왔습니다. 이민창 기자, 오늘 토요일인데도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는 날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여랑야랑의 글씨 크기를 좀 다르게 해봤습니다. 네. 177석의 거대 여당은 책임 있는 국정 운영과 협치를 위한 노력을, 야당은 문제점은 지적하되 네. 반대를 위한 반대에서 벗어나야 20대와는 다른 국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글씨 크기가 아주 절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빛바랜 유언장. 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산을 두고 두 아들이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요. 김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가 사실 벌써 11년 됐잖아요. 네. 갑자기 무슨 일이 있나요? 네, 김 전 대통령에겐 3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 부인 사이에서 김홍일, 김홍업 두 아들이 있었고 네. 이희호 여사와 재혼한 뒤엔 삼남 김홍걸 씨를 얻었습니다. 차남과 삼남 사이에 동교동 사저와 노벨평화상 상금 8억 원 등 약 40억 원의 유산을 두고 네. 다툼이 벌어진 겁니다. 동교동 사저, 노벨평화상 상금 8억 원. 자, 김홍업 이사장은 김홍걸 의원이 일방적으로 유산을 독차지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던데요. 4.15 총선에 나선 김홍걸 의원이 재산 내역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네. 김홍업 이사장은 김홍걸 의원이 상의 없이 동교동 사저 등기를 옮겼고 노벨평화상 상금도 빼갔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김홍걸 의원에게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출마를 하지 않았더라면 몰랐을 수도 있었겠군요. 그런데 사실 이희호 여사가 지난해 세상을 떠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네, 먼저 이희호 여사의 유언 들어보시죠. 동교동 사저를 대통령 사저 기념관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노벨평화상 상금은 대통령 기념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네, 당시 장례위는 변호사 입회하에 세 아들 모두가 동의를 해 유언장을 작성했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동의도 했고 유언장이 공개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다투는 건가요? 이게 법적 효력이 생기는 공증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증. 민법에 따르면 부친이 사망할 경우 전부인의 출생자와 세부인 사이에 친족 관계는 사라지게 됩니다. 네. 이 때문에 이 여사의 친아들인 김홍걸 의원이 법적 상속인이 됐고 네. 동교동 사저 등기 이전과 상급 인출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공증 때문에. 그런데 김홍걸 의원은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네, 김홍걸 의원은 김대중 이희호 기념사업회라는 사단법인 발족을 준비 중인데요. 여기에 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동교동계와의 갈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네. 김홍업 이사장이 동교동계와 가까운 것과 달리 김홍걸 의원은 2016년 민주당에 입당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습니다. 네. 당시 국민의당을 선택했던 동교동계 원로들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저희 아버님 김대중 대통령님을 모셨던 분들이 정치 생명을 연장하려는 야심으로 민주당을 분열시키고 술수와 거짓으로 어머님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습니다. 결국 정치적인 이유가 이 갈등에 숨어 있었군요.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참회의 꽃. 누가 참여를 했습니까? 노태우 전 대통령 얘기입니다. 네.
아들 재헌 씨를 통해 5.18 민주 영령을 추모한 건데요. 재헌 씨는 방명록에 대한민국 민주화의 씨앗이 된 고귀한 희생에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사실은 노재현 씨가 광주를 찾은 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네, 병세가 악화된 노태우 전 대통령을 대신해 지난해에도 2차례 광주를 찾았습니다.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유족들을 만나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노태우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어떤 5.18에 대한 행보가 좀 다른데요. 네, 같은 육사 출신의 대통령을 이어받아 감옥도 같이 갔는데 그렇죠. 이후 행보는 다른 모습입니다. 지난 1997년이죠. 2,628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는데 노태우 전 대통령은 2013년 이를 모두 납부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23년 동안 추징금의 절반만 납부했습니다. 또 전 전 대통령은 5.18 당시 발포 명령과 자신의 관련이 없다 이렇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 후대의 평가가 어떻게 될지 주목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90년대생이 왔다. 이번 뉴스에는요, 저희가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오늘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중에서 90년대생이 3명 있습니다. 가장 연장자가요, 만 30. 풋풋하기만 할 것 같은 청춘이지만 꼰대 정치판을 바꾸겠다는 꿈만큼은 당찬데요. 역시 젊은 기자인 강재 기자가 이들을 만났습니다. 평균 나이 만 29세 국회의원들. 너나 없이 싸우는 정치판이 볼성 사나웠다고 지적합니다. 막말인 것 같아요. 굉장히 자극적인 막말들을 쏟아내는 것이 마치 정치인 것처럼 좀 변화해버린 것이 아닌가. 지난 국회는 싸움만 하는 국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권위적인 국회의원은 되지 않을 거라 다짐합니다. 저는 애초에 권위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우리 세대가 권위를 누려본 적도 없고 제가 평소 살아가면서 느꼈던 문제, 청년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 그게 뭐 청년 정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젊은 나이에 금배지를 달다 보니 주변의 오해와 우려가 큽니다. 금수저니까 정치 활동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청년 자영업자로서 많이 이제 알려지고 나니까 굉장히 힘들었구나라고 이제 오해도 많이 풀렸었고요. 오히려 이 기성정치의 경험이 없다는 것이 새로운 정치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지 않을까. 국회의원 배지 언박싱 영상을 SNS에 올렸다가 비판도 받았습니다. 국회의원의 역할이 가지는 무게와 국회의원의 권위가 가지는 무게는 좀 달라야 한다라고 생각하죠. 국회의원 월급은 1,000만 원 정도. 쓸 곳이 많습니다. 월세도 내야 되고 지금 밀려있는 학자금 대출도 천천히 갚아 나가야 되고 뭐 저금도 해서 세월호 참사와 박근혜 국정농단 촛불 시위, 노동조합 활동까지 다양한 이유로 시작한 이들의 정치가 정치판을 얼마나 바꿀지 주목됩니다. 젊은 친구 시켜놓으니까 일 잘하네. 다음에도 젊은 친구들 좀 밀어주자. 이런 얘기 듣고 싶은 거예요.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6월을 앞두고 기다렸다는 듯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서울은 30도까지 올라서 올 들어 최고 기온을 기록했고요. 서울 현충원은 무려 32도를 넘어섰습니다. 중부지방에는 뙤약볕이 내리쬐면서 대지에 열이 쌓였기 때문인데요. 내일도 중부지방은 7월 중순에 해당하는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한낮에 서울은 28도, 대전 27도까지 오르겠고요. 구름이 많은 남부지방은 대부분 25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내일도 많은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를 텐데요. 외출 전에 자외선 차단자와 양산은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강원 영서 중남부와 충북 북부, 경북 북부 지역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5에서 10mm로 양은 적겠습니다. 화요일부터 목요일 사이에는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지역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잠시 주춤하겠지만 이후에는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폐지를 주워 64만 원을 모아 주민센터에 기부한 할머니. 과일 장사에서 평생 아끼고 아낀 돈을 모아 학교에 쾌척한 노부부. 우리는 이런 미담을 통해서 팍팍한 일상 속에서도 나눔에 대한 착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2010년 기부의 상징이던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성금 유용 비리. 2018년 기부단체 새희망씨앗 회장의 기부금 유용. 그리고 지금 불거지고 있는 정의기억연대 기부금 유용 논란까지. 지갑에서 10,000원 한 장 꺼내려다가도 어디에 쓰일지 몰라서 망설이게 되는 뉴스들입니다. 기부 포비아라고 말하면 제가 너무 과한 걸까요? 진땀을 빼며 모든 의혹을 검찰 수사로 넘겼던 윤미향 의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을 느끼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먹었을까라는 책 제목이 있죠. 오늘 제 클로징의 제목은 그 많던 기부금은 누가 먹었을까로 하겠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주말은 조수빈입니다.